근데 LLM한테 맡기면 그거 다 요약해서 주거든요. 요약해서 짧게. 요약해서 짧게. 그리고 쓰레기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아니죠. 이 사례들을 이 거지임 뭐 이렇게 욕 2글자 써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많이 당황하셨는데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렛미팀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정말. 네, 저희 안될과학의 예. 대단한 회사죠. 삼성 SGS의 조나무 프로님 모셨습니다. 삼성. 반갑습니다. 삼성 화이팅. 제가 이제 삼성 SDS 내부에서 생성 AI 관련된 기미 전문가. 맛을 보고 이거 막 괜찮더라. 우회하다. 써도 괜찮다. 복이 있나 없나. 네, 이렇게 전파하는 그 에반젤리스트. 구글 쪽에서 이제 생성 AI 엠베서더로 활동도 하고 있고 네, 기술 전파하는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2023년에 생성 AI들이 좀 어떤 길들을 걸어왔나도 잠깐 얘기 드리면서 기업들한테 생성 AI를 도입하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 분들 시각에서든 아니면 우리 준 전문가분들한테 이해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성 AI가 워낙 핫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생성형 AI 너무 좋은 점도 많고 재밌긴 한데 또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이라서 거짓말하거나 좀 없는 것도 꾸며내서 서울에 맛집 알려달라 그러면 갑자기 있지도 않은 가게를 소개한다든가 맞아요. 하는 그것들이 없어질 것인가 했는데 아마도 지금 전문가분들 얘기는 향후 5년 이내로는 없애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약간 해결되기 어려운 거군요. 해결되기 어렵다. 거의 허언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써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리스의 전사 궤도가 누구냐 이러면 기가 막히게 설명해요. 궤도가 누구를 죽였고 얼마나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고 결국 적의 화살에 맞아 죽었대. 너무 무섭잖아. 야 궤도가 어떻게 그리스에 있냐? 그럼 바로 사과. 죄송합니다. 맞아요. 바로 사과하더라고. 사과 빠르더라고. 네. 빠른 사과. 빠른 사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문제들은 AI를 가지고 했던 스타트업들이 많이 초반엔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않다. 돈 번 기업이 없다. 왜죠? 이렇게 주목받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왜냐하면 초반에 등장했을 때는 제스퍼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광고 마케팅 문구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때는 AI가 만들어주는 이런 광고 머티리얼들이 상당히 가치 있어 보이고 참신한 시각들이나 왜냐하면 마케터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카피라이트 한 줄 쓸 때도 이런 샘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들을 AI가 막 던져주니까 그중에서 본인이 창의성을 딱딱 머리에 터지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런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템들을 AI 안에 탑재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된 거죠.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거대하게 봤을 때 거시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이걸 다 할 수 있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는 싸우기 힘들겠네요. 돈을 많이 벌려면 기업들이 B2B 쪽에서 이걸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아직은 많지 않다. 아직도 초입이니까. 그렇죠. 지켜보긴 해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AI 관계는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를 그러면 왜 쓰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2B에서 성공해야만 AI 스타트업들이 돈을 벌 텐데 그거를 왜 쓰지 않냐면 그거에 대해서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신뢰성도 이제 낮죠. 그리고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업들도 아직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몰라요. 유즈 케이스를 못 찾는 거죠. 아직 너무 주목을 받은 기간이 짧아서. 주목을 잡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라도 오히려 더 열광적으로 달려들어서 들여다봤죠. 그래서 봤더니 그런 거예요. 기업 내에서 원래 데이터 검색해가지고 문서 찾으셨죠? AI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기업에 갖고 있는 100만 개의 문서를 조합해서 그것들의 답변을 아예 문서로 만들어드려요. 뭐 도큐먼트 AI. 그 다음에 기업에서 마케팅으로 뭐 이미지가 필요하세요. 텍스트 입력하시면 이미지도 생성해서 광고 딱 나갈 것처럼 만들어드려요. 라고 해서 저희들이 초반에 많은 것들을 들여다봤지만 사용할 수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들을 계속 찾고 있는 단계고 그것들을 이제 기업 내부에 테스트해보고 있는 단계죠. 근데 하지만 그걸 굳이 스타트업에 있는 서비스를 써가지고 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거죠. 좀 이해는 되는 게 약간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걸음마 단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에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데이터를 수집해보면 생성 AI한테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치. 데이터 자체가 보면 이제 네이버 클로바의 하종 소장님도 이제 네이버 지식인 가지고 네이버에 클로바를 학습하신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러니까 말투가 이상하게 돼 있는 문구들을 쟤네가 그렇게 대답하면 이상하잖아요. 또 대학생이 질문하고 초등학생 답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고 또 기업의 문서는 그게 있어요. 뭐뭐함, 뭐뭐임. 근데 이렇게 개조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서들을 또 쓰는 사람마다 오탈자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걔는 또 오탈자를 또 체크를 못하니까 그걸 뭐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유지 케이스를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하는데 그 데이터들의 품질이 따라오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 AI를 적용한 솔루션들을 저희 내부 나름대로도 예, 예.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예. 했지만 깨달은 건 딱 하나가 있었죠. 여러 개를 써보고 어느 정도 딱 시점이 되면 이건 써도 되겠다는 시점이 올 때까지 계속 해보자. 왜냐면 결국은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남들이 하는데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잖아. 왜냐면 모든 기업들이 나만의 유즈 케이스를 찾아서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럼 데이터의 문제인가? 내가 LLM을 잘못 선택했나? 아니면 프롬프트를 내가 잘못 썼나? 여러 가지들을 해보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보는 방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되네? 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몇 개의 서비스들은 이제 저희도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이건 이 정도면 팔릴만 하겠는데?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기업에 이제 생성 AI를 도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싼 방법이 있고 저렴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방법은 챗 GPT한테 말로 물어보듯이 그 물어보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문법을 가르쳐 주면 사람들이 그에 질문하고 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건데 거기 안에서 통해서 이제 GPT를 사용하는 법, 생성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되고 나면 그 뒤로부터 자기가 알아서 기본적인 건 할 수 있겠다. 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효과도 그나마 가성비가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제 가장 비싼 방법은 파인 튜닝이라고 아실 거예요. 우리의 기업의 데이터, 우리 회사의 데이터, 우리 학교 아니 우리 연구소의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하는 방법인데 실은 이건 오픈AI에서 이제 서비스로 내놓고 있는데 예. 30만 달러부터 시작해요. 기본 베이스가 30만 달러부터 니네 데이터 준 거 보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 시작은 엄청 비싼 비용을 들이는데 약간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성비로 보면 쟤는 한 투입한 거에 100% 정도를 회수한다고 치면 제일 저렴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원가 대비 10배 정도의 성과를 보인다. 그래서 이제 또 가장 제일 비싼 모델은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얼마까지? 크리에이트 파운데이션 모델. 나만의 모델을 만든다. 와, 아예. 아예 없던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정말 큰 기업 아니면은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형 이제 LLM이라고 하는 왜 라지가 붙었겠습니까? 예. 실은 덩치도 크지만 학습된 데이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오픈AI 맨 처음 나왔던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45테라바이트 정도의 텍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시켰는데 45테라바이트는 그 수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다음에 걔는 강화학습이라 그래서 실제 이제 걔 나온 성과들을 사람이 실제 평가를 하거든요. 맞게 대답했어요, 틀리게 대답했어요. 점수를 줘서 맞게 대답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제 더 맞는 대답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일일이 사람은 아르바이트로 다 써야 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각자의 자기의 프라이빗한 자체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건 한 2, 3년 이상은 대부분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픈AI나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뭐 라마 같은 여러 오픈소스나 클로즈드에 있는 LLM 모델들을 다 우선은 갖다 쓰겠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상황에 맞게 전략을 잘 선택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거죠. 기업에서 이제 저도 개발을 손놓은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예. 생성 AI를 접하면서 얘한테 간단한 코딩들에 대한 제가 잊어버렸던 코딩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더니 디버깅도 해주고 코드도 짜주고 근데 이제 그게 뭐랄까 제가 이제 개발을 오래 손놨지만 인도 개발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개발자, 예. 폴란드 개발자 예. 3명 정도를 오프쇼어에 있는 해외 개발자를 외주 직원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거더라고요. 얘랑 말이 통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인도 개발장 일해봤는데 제가 그 인도분 영어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쵸. 어느 정도 장벽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장면 문화적 차이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생성 AI를 내 개발 업무나 내 업무에 유즈 케이스에 쓰려면 프롬프트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물어봐야 내가 정확한 답변을 주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주장드리는 게 그거예요. 몇몇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AI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회사를 약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맥킨지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생성 AI나 머신러닝을 기업의 일부 업무에만 썼을 때는 한 15%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다. 근데 하지만 모든 기업의 구성원들이 프롬프트를 쓸 줄 알고 그다음에 자기 업무에 AI를 적용할 줄 알게 되면 무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의 성장도 가능하다 하는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생성 AI를 그냥 챗 GPT에서 간단한 거 물어보고 이거 잘 안 되네, 거짓말하네, 재밌네 하는 정도로만 끝내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 업무를 바꿔보는 그래서 저희 얼마 전 대표이사님이 자기 업무를 챗 GPT를 써가지고 예.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아이디어를 하나씩 2개씩 내라.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한 번쯤은 내 업무를 바꿔보는 대표이사님이 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표이사님 업무는 좀 금방 될 것 같긴 한데.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생성 AI를 기업에 맨 처음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앤드류 교수라고 아시죠? 딥러닝 쪽 오픈 AI 대가. 앤드류 교수라고 유명한 분 계세요. 앤드류 교수님이 이제 그 가이드를 내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서 경영진한테 임팩트를 주라는 거 처음에. 이게 된다니까요. 하고 한번 보여주는 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돈 좀 모아가지고 자체적으로 TF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몇 개 업무들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 성공시키고 나서 그걸 확산시킨 다음에 자체 조그만 팀을 만드는 거죠. 이런 자체 전문 팀을 만들어서 전문 인력들이 이것들을 갖다 끌고 나갈 수 있게.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경영진이나 무슨 설득이 되고 나면 이제 AI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을까요? 사용 빈도는 낮아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이건 사용 빈도는 많은데 덩치는 작아. 그러면 저희는 먼저 권하는 게 그겁니다. 사용 빈도가 많은 것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구성원들이 AI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제일 중요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프롬프트를 제대로 쓸 줄 알도록 좀 가르쳐라. 그래 이제 경영진 설득됐어. 이제 도입하기로 해서 전략도 셌고 내부 프롬프트도 많이 써봤어.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기업 현장에서 AI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뭐 금융권이라든지 기업들을 찾아가서 실제 AI를 도입하려고 뚜껑을 열어보면 기업의 이제 상태를 열어보면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도 엉망, 시스템도 너무 오래됐어. 왜냐하면 생성 AI를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바꾸고 변환하려면 그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업의 휴가 결제. 예전엔 그런 거였잖아요. 휴가 결제 올렸는데 상급자분이 갑자기 일 있다고 반찬 내고 가셨는데 전화도 안 받아. 연락도 없어. 그래도 애가 아프다고 응급실에 가셨대요. 3일 동안 연락이 안 돼. 근데 그분이 결제를 안 해도 휴가를 못 가잖아요. 그랬는데 AI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니네 프로세스를 보니까 결제 프로세스가 이상하다. 그래서 개인 월차는 올리면 AI가 판단해보고 6시간 내에 결제 안 하면 자동 결제되도록 하겠다. 이게 액션 버튼을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하려면 기업에 있는 인사관계에 대한 ERP나 이런 시스템들이 우선은 API라고 하는, 그러니까 AI가 실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뭔가를 연결시켜줘야 하는데 그쵸. 너무 시스템들이 오래됐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작년에도 유행했고 올해도 유행했던 그 IT 용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 하는데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기업의 모든 시스템들이 자동화되고 API로 통신하고 뭐 마이크로 서비스화 된다. 이런 식으로 AI를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부터가 AI하고 통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이제 결제 올릴 때 지금이야 뭐 전자로 결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오래된 회사들은 수기로 했단 말이에요. 수기로. 펜으로 이렇게. 맞아. 팀장님 사인하고. 필요하면은 이걸 이제 모아놓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걸 이제 디지털화 시켜. 그러면 지금까지 올렸던 결제문들을 스캔해서 다 수작업해서 이미지화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전산망에 넣을 것이냐? 그걸 못하니까 그냥 이때까지는 딱 퉁치고 뭐 2000 몇 년부터 우리는 전자 시스템 도입한다. 그전 문서는 없어요. 온라인에. 이걸 옮기는 게 어렵거든. 지금 이런 게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실제 기업들한테 도입하려고 가보니 그렇게 시스템들이 아직도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는 180개의 IT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001년도에 개발했던 델파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걸로 시스템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AI를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반면에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대 이전에 수기로 작성했던 문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이미지 캡처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언제 다 해 그거. 근데 그 이미지 캡처를 이제 OCR이라고 하는 걸 요즘 AI로 문서 올리면 OCR로 다 읽어가지고 다 인식한다며. 그래도 그게 흐리고 여러 번 스캔하니까 해상도 떨어지고 영수증 이런 거 다 지워져 있잖아요. 다 지워져 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한글로 돼 있는 문서를 잘 인식은 못해요. 영어는 거의 퍼펙트합니다. 원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한글. 원래 안 된다기보다는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글을 인식하게 되면 막 띄어쓰기를 얘가 제대로 못한다거나 데이터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고객분들은 이런 얘기하세요. 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게 하면 엄청 좋다던데 우리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파인 튜닝의 비용이라든지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문가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LLM에 대한 경험도 많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데이터를 튜닝하거나 학습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갖고 계신 데이터 자체가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품질이 좋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회사에서 가이드가 나왔어요. 앞으로 문서를 만들 때는 생성 AI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문법과 규정, 폼에 맞춰가지고 문서를 작성해라. 지금부터라도. 지금이라도 도입하기 좋은 데이터들을 쓰는 거죠. 네, 마침표 정확히 찍어라. 마침표를 안 찍고 다음 줄 넘어가면 생성 AI는 문장이 끝난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괄호 제대로 열었으면 제대로 닫아라. 여러 가지 가이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지금 저희도 관점은 그거잖아요. 야, 예. 챗 GPT-4가 나왔어. 어허. 챗 GPT-5 나올 거야?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중요한 건 이제 모델에 관심이 많아요. 새로 나온 GPT-4, GPT-5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네. 구글의 제미나이 계속 발표했다던데. 그럼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 사람들은 야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성능 엄청 좋겠네. 그럼 우리 이번에 뭐 챗 GPT 3.5로 GPT 3.5로 뭐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제미나이 도입하면 더 좋지 않을까? 모델에 관심이 많이 가 있지만 중요한 건 실은 기업에 도입할 때는 데이터더라. 아무리 좋은 요리 기구들, 자동화된 기구들, 커터 나오고 뭐 쿠커 나오고 해도 원재료가 안 좋으면 원재료가 안 좋으면 좋은 결과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좋은 모델도 중요하지만 좋은 모델 더 중요한 건 원재료인 데이터가 된다.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또 그게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회사 내부에서 생성 AI 해커톤이라고 하는 대회를 열었어요. 해커톤 대회를 열어서 이기셨나요? 제가 이제 주관. 아, 전 기미 전문가. 아, 주간 기간이었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원래 예산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생성 AI를 쓸 때는 그쵸. 어느 정도 예산 내에서 우리 100만 원 예산 갖고 할 거야. 근데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한 15만 원, 20만 원어치를 쓰신 거예요. 토큰을. 그리고 뭐 했나 봤더니 이제 이미지 분석하는 그걸 돌리셨는데 GPT-4 터보 모델에서 비전으로 돌리는 그 모델의 가격이 일반 GPT 3.5를 썼던 가격에 거의 10배에서 10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왜냐면 토큰 사이즈가 크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이미지,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되면 될수록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트래픽이 많고 그것들 AI들이 써야 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원래 GPT 3.5는 되게 저렴합니다. 0.01센트 정도? 근데 GPT-4 터보로 올라가면 10배. 많이 깎아주셨는데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실제 컨설팅을 나가고 저희가 보면 가격 책정을 이제 예상치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갖고 계신 문서가 100만 개라고요? 그럼 100만 개를 저희가 이런 도큐먼트 AI를 통해서 인식하는 작업, 등록하는 작업을 하고 그걸 파인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내부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임직원이 1000명이라고 하시니까 한 분이 하루에 뭐 몇 번씩 20번씩 이제 이걸 물어보신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요? 가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에 얼마만큼 트래픽, 토큰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비싸진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뒤로 알아보시죠. 오픈소스 LLM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 그건 돈 적게 들어가죠. 근데 그건 생각보다 또 도입하는 기술적인 허들이 또 있습니다. 저렴한 거는 좀 허들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기업한테 제안할 때도 네. 데이터에 토큰 사이즈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GPT-4가 나오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뭐 4,000 토큰 정도를 주고받는 게 양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GPT-4 터보가 나오면서 걔는 12만 8천 토큰을 처리를 합니다. 와. 그러니까 책 한 권 통째로를 그냥 그대로 거기 안에다 다 집어넣어도 그 양을 다 한 번에 듣고 답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 토큰이라는 개념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크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챗 GPT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얘가 예전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챗 GPT 맨 처음 나왔을 때 대화하다 보면 중간에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어서 세션을 종료합니다. 맞아요. 끊기고. 끊기고. 네. 왜냐면 그게 1028 토큰이라고 딱 토큰 사이즈 정해져 있으니까 그 뒤에 대화는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옛날에는 챗 GPT 3.5, GPT 3.5 모델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1028 토큰에서 대화가 끊기니까 얘한테는 뭘 물어보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뭐냐면 기법이 이런 데이터가 오면 쪼개는 거예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처리하는 거죠. 그걸 이제 청킹을 한다 그래요. 그 청크 아시죠? 작은 덩어리로 나누는 거. 원래 그 사람 중에서도 카톡 꼭 한 줄로 안 보내고 막 6줄에 걸쳐서 보내는 사람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나눠서 쪼개서 가독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토큰 사이즈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청킹이라고 하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 단점은 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예. 들어 좀 그런 거예요. 알퐁소대의 소설 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소설이 뭐냐면 양치기 소년이 주인집 따님이 밥을 갖다 줘야 되니까 거길 가지고 올라가다 갑자기 홍수가 나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아가씨가 못 내려가게 돼. 예.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하고 별을 보면서 아가씨는 기대 자고 있는데 별을 바라보면서 소년이 이제 청순한 사랑, 그 소나기 같은 느낌? 소나기 네, 느낌이네요.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만약에 걔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킹 쪼개. 토큰 사이즈 너무 커. 그래가지고 얘를 소설을 2개 정도의 청크로 나눠가지고 이제 인식을 시키면 전반부는 재난 소설이 되는 거예요. 전반부는 그 주인집 따님이 올라오다가 막 떠내려갈 뻔하고 아이고. 막 이렇게 후반부는 소년이 아가씨가 막 설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로맨틱. 그렇죠. 로맨스 소설. 그래서 얘한테 그 내용 2개를 나눠가지고 질문을 하면 이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15세 소녀의 파란만장한 등산기, 히말라야 등산기처럼 답변이 나올 수 있고 완전 오해를. 근데 이제 방식을 바꿔가면 거꾸로 말하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기법들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보는데 아까 프롬프트 많이 써보자 했잖아요. 예. 개발자들도 토큰 사이즈에 맞춰서 이런저런 기법들을 많이 써봐야 생성 AI를 제대로 쓸 수 있다. 이쪽에 팔 게 많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누는 게 아니라 병렬로 나눠가지고 교차적으로 계속 더 짧게 쪼개갖고 하면은 더 맥락 파악하기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픈 AI나 구글에 있는 바드 같은 거 이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LLM. 근데 이제 SLM이 또 있습니다. 스몰 랭귀지 모델. 얘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들을 기존에는 사람들이 생성해 놓은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얘를 가공하거나 해서 썼는데 얘는 이제 필요한 것만 만약에 특정 도메인에 대한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술에 대한 걸 하고 싶다? 그럼 걔에 대한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쏟아내는 방식도 있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내놓은 오르카2라고 하는 SLM 모델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데이터가 100% 합성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범 답안만 한 거예요. 모범 답안만 아예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얘한테 학습을 시키니까 용량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추론 성능도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LLM이 뭐 70빌리언 이런 어마어마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파라미터 수가 아마 10빌리언도 안 될걸요? 아무튼 그 엄청나게 작은 그 파라미터 수만으로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 근데 모범답안 만드는 게 더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기존에 얘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LM 만들 때 가장 비용 많이 드는 게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강화학습. 강화학습. 사람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맞게 대답하는 그러니까. 채점해야 되잖아요. 네, 채점하고. 얘는 그 강화학습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 미리 해주니까 뭐 좋은 그 거를. 생성 AI나 딴 거 기법들을 통해서 정답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 없으니까 내용을 조금만 학습시키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자체 AI들을 탑재하려고 만들고 있을 때 이 SLM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경제적이니까 경제적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속도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예. 이제 고객사들의 맞춤형으로 이제 원가 대비 가성비 좋은 LLM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PEFT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데이터들의 양을 줄여서 파인튜닝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형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안하려는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해서 LLM을 주는 게 아니라 스몰로 주려면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정교하게. 그래서 차라리 대형 LLM 모델을 하나만 두고 쓰시는 것보단 작은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 LLM도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저희가 만든 LLM도 쓰셔도 되고 그래서 LLM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같이 사용하시는 이런 아키텍처를 제안드리는 걸 저희가 LLM 옵스라고 LLM 옵스. 네. 사실상 SLM이네요. 그럼 SLM들이 모여 있는 거네요. SLM도 들어갈 수 있고 LLM도 들어갈 수 있고 골고루. 그렇죠. 목적에 맞게 그러면은 지금 삼성 SDS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해 놓은 그렇죠. 저희가 패브릭스라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쫙 패키지로 묶어서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거는 어떤 목적을 위한 LLM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업의 콜센터에 들어오는 LLM들을 많이 제안을 하세요. 콜센터에 들어오는 거 중에 보면 이제 블랙 컨슈머한테 연락이 오면 기존에 블랙 컨슈머한테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조회하면 뜨잖아요. 그럼 예전에 그걸 사람들이 써있단 말이에요. 이분 맨날 물건 쓸데없이 반품한다고 해. 귤 배송하면 귤 까먹고 귤이 상태가 원래 안 좋았다고 해. 그런 것들 텍스트로 다 뜨잖아요. 근데 LLM한테 맡기면 그거 다 요약해서 주거든요. 그리고 요약해서 그다음에- 짧게. 요약해서 짧게. 그리고 쓰레기임. 이렇게 오는 거야? 그게 아니죠. 이 사례들을 이 거지임 뭐 이렇게. 만약에 그분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귤 까먹고 환불해달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자, 짧게. 그러니까 짧게. 만약에 그분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한 또 악성고객일수록 대화 시간 길잖아요. 맞아요. 50분 대화했던 거 한 줄 요약. 한 줄 이런 거. 요약. 그리고 그다음에- 상대하지 마셈. 아니 그리고 밑에 가이드 나오는 거. 욕 두 글자 써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많이 당황하셨는데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대응 매뉴얼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화하세요. 대화 방식까지. 네, 이런 식으로 가이드 하세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객이 검색하고자 하는 유즈 케이스가 예. 뭐 법률 관계된 거다.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일이나 제품 AS나 예. 저희도 얼마 해커톤에 재미난 아이디어 왔더라고요. 네, 어떤 거요? 저도 뽑아주고 싶었어요. 어떤 거죠? 상조회사 챗봇. 아, 왜 그러냐면 예, 예. 사람이 대응할 때 그게 있거든요. 이제 상을 당하거나 하면 예. 그 질문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아.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저렴한 걸 하고 싶은데 상대편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못해. 그런 거 고치를 못 하잖아요.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AI입니다. 오히려 머신이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편하게. 편하게 물어볼 수 그러면서 있죠. 이제 많이 하는 질문들 이렇게 쭉 해갖고. 그러니까 의료용 챗봇도 그런 걸 적용 가능하죠. 왜냐면 내가 좀 약간 남한테 알려지기 싫은 질병이 있어. 무좀. 근데 내가 좀 더러워. 무좀. 내 무좀 같은 거. 말 못해. 네, 무좀 같은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무좀은 없는데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예. 필요한 LLM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걸로 이제 인터페이스로 챗봇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다른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AI로 LLM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 드렸어.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떠나오잖아요.
그럼 그 뒤로 엉망이 되는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대표님도 강조하신 그거.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LLM으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AI 기반으로 기업의 서비스들을 바꿔드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데이터 인제스천 인프라, 데이터 밸류 체인이라고 이제 저희가 크게 말하는데 데이터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고 지속 가능성. 왜냐면 만들어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 만드는 데이터는 AI가 못 알아듣는 데이터들을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그 성능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LLM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이런 AI 기반의 전환을 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정리하는 법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체계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폰서블 AI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기업에서 딱 가잖아요. 처음 제안서의 첫 줄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폰서블 AI 정책을 준수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뭡니까? 예. 이제 그런 거죠. AI가 저희 구글 맵이나 네이버 맵에서 예. 네이버 지도에서 상암 경기장 가는 법 물어봤는데 얘가 잘못 알려줬어. 그러면 뭐 틀릴 수 있죠. 그건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제 암 환자의 CT나 엑스레이를 보고서 예측했는데 암인데 암이 아닙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치명적이죠. 그렇죠. 근데 기업의 서비스는 다 치명적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기업에서는 심지어 서비스 센터에서 잘못된 대답 한 번, 아니면 고객한테 무슨 뭐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근데 얘가 AI가 잘못 대답해줬어. 근데 그걸 먹고 배탈이 났어.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폰서블 AI가 중요한 이유는 그런 거죠. AI를 도입했을 때 기업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정말 빨리 이런 AI에 대한 리스폰서블 AI 거버넌스 정책이라고 하는 걸 빨리 내놨어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어떤 것들은 사람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실행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IT 하시는 분 아시겠죠? 포문, 루프문.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어떤 특정한 업무의 루프. 그 루프 안에 사람이 반드시 관여해야 된다 해서 그걸 휴먼 인 더 루프. 근데 이거는 AI가 맡겨도 워낙 잘하더라. 얘를 0%다 그러면 얘는 그냥 맡겨도 돼. 그런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 중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무조건 확인하고 해야 해. 이거는 사람이 확인하지 않고 AI한테 맡겨줘도 돼. 하는 것들을 다 하는 분류 체계를 마련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는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고 기업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법제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빨리 논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보험들 다시 걱정하시잖아요. AI가 범용 AI 나와서 얘가 나중에 뭐 국방시설 관리하게 된 핵미사일 발사하는 거 아니야. 그런 버튼을 달아주기가 두렵다. 두렵죠. 그래서 그런 액션 버튼을 누를 때는 휴먼 인 더 루프. 그래서 이제 고민들 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거 궁금합니다. 생성 AI가 모든 걸 대체할 것 같냐? 예전에 저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술가 직종이나 창의적인 직종들은 AI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했지만 지금 가장 빨리 대체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웃겨요. 뭐 예전에는 뭐 예술가는 안 될 거야, 뭐는 안 될 거야 이러다가 지금은 남아있을 직업 목록을 만드는 게 빠르다. 이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뚜껑을 열어보면 또 다른 결과들이 약간 있긴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IT 조사기관들, 여러 조사기관들 결과를 보면 실은 생성 AI가 그 일을 대체하려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농사 짓는 일은 AI가 대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되죠. 사람의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근데 곡괭이질을 할 때 몇 도의 각도로 어떻게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 그 군대 갔다 오시면 알걸. 포병 갈 때 박격포 할 때 그 곡괭이질은 AI도 못할 걸. 그런 느낌처럼 데이터 수집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역을 보면 사람의 하는 일 중에 아직 10%도 데이터 수집을 못하고 있어요. 데이터 수집이 안 되니까. 데이터 일단. 수집이 안 되는 영역들은 우선 대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물류라든지 리테일 분야, 마케팅 분야 그런 분야들은 그 생성 AI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MES 생산 제조, 그 다음에 파이낸스, 금융 그 다음에 SCM 같은 거, 물류 체인.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리테일이긴 하지만 좀 다른 개념이죠. 적용 분야가 다른데 왜냐하면 생성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생성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죠. 금융 쪽은 생성 AI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미 사람도 다 해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생성 AI한테 좀 창의적인 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 케이스를 줘야 되잖아요. 예. 저희 우리나라에 금리 10%인 상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인 케이스를 만들 필요는 없죠. 이미 다 해봤구나. 이미 해봤. 그러니까 어떤 금리에 어떤 상품을 뭘 했을 때 사람들이 바잉을 많이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물류 쪽은 그런 거예요. 저희 만약에 홍콩에서 우리나라로 무슨 물건을 실어 나른다 하면 홍콩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오면 된다거나 아니면 바레인에서 오게 되면 바레인에서 홍콩 들려서 우리나라 온다는 최적의 경로들을 이미 대부분 다 알고 있어서 굳이 뭐 또 물을 필요 없는. 굳이 새로운 것들을 돌려봐가면서 얘한테 그걸 요구할 필요 없는 그런 경향도 일부 이제 설명들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하여튼 얘 AI가 모든 걸 대체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 안에 들어가 보면 물류나 기타 등등은 생성 AI보다는 기존의 머신러닝 영역에서 통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줬던 내용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답변들을 이미 제공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장표는 생성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대체하는 영역이 있다. 하지만 둘 다 배워둘 필요는 있다. 안 그러면 회사 잘릴지도 모른다. 알아둘 필요는 있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이렇게 또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데이터가 일단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뭐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도 여성 그림은 잘 그리는데 네. 남성은 잘 못 그립니다. 왜냐면 온라인상에 여성의 사진이나 그림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그런 게 데이터가 있다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럴 수 예. 있겠다. 예. 아재들 일단 사진을 안 찍거든. 아재들 안 찍어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잘생긴 남자를 그려줘. 이러면 이제 힘들어져요. 인공지능이. 아재를 그려줘 그럼 못 그릴 수도 있어요. 안 될 것 사진 바로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IT 하시는 분들이 내 직업이 대체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실은 이 AI 시대에 새로 나타날 이제 직업들도 많잖아요. 예. 데이터 거버넌스 전문가. 왜냐면 아까 데이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데이터 정책 수립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AI 기반의 영업 마케터. 왜냐면 아까 그 AI 기반으로 마케팅 툴들이 성공할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코파일럿 형태로 나의 파트너로 쓰게 된다면 새로운 기업들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뜨는 직업들이 생길 거예요. AI 준법 감시인, AI 관련된 법률 변호사, AI 전문. 왜냐면 AI들의 저작권 침해 요소, 그다음에 AI들 때문에 생기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문제들마다 새로운 법률안을 도입하거나 검토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마차가 가고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자동차 관련 직업들이 많이 생겼듯이 이런 직업들이 많이 이렇게 주목받겠네요. 그래서 이제 AI 관련된 고객사들 만나고 이것저것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삼성 거 AI 모델은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거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이제 삼성 그 저희 AI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죠. 삼성 가우스. 그래서 세 개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언어하고 코드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을 이제 발표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게 2024년에 나오는 갤럭시 S24에 이제 포함이 될 거다. 와 진짜요? 네, 그렇죠. 오. 예,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삼성종합기술원, 이제 저희 회사, 여러 회사들이 그룹사에 있는 회사들끼리 같이 이제 코업을 해서 많이 만들어나가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거죠.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 딱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온 디바이스 형태의 칩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네이버랑 협력해가지고 나오는 이 칩에 대해서 이제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칩을 넣을 거냐, 아니면 저렴한 DDR 기반으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온 디바이스의 AI, 그리고 로컬에서 돌아가는 그것도 가능할 거냐. 스마트폰 안에서 돌아가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아마 거의 세계 최초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고. 나름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 아이폰에도 시리가 내년에 그렇게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들도 그래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실은 또 그거예요. 이미 자동 번역, 통역 할 정도의 LLM들은 이미 성숙도 단계에 들어서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실은 STT, 스피치 투 텍스트 엔진의 성능이에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음성을 알아듣고 텍스트로 변환하는 능력 자체가 한글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네이버 클로바 쪽에 있는 음성인식 엔진 STT가 아주 뛰어난 걸로 알고 있고, 갤럭시 S24에 가우스가 탑재된다면 중요하게 봐야 될 점 딱 두 가지. 온디바이스로 구현됐느냐, 두 번째 스피치 투 텍스트 해가지고 내 말을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 그런 것들을 관점으로 갤럭시의 다음 기능을 평가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사실상 굉장한 또 재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와, 기대되는데요. 네,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바꿨죠, 핸드폰을. 자, 오늘 이렇게 방대하게 저희가 생성형 AI에 지금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야, 모르는 거 너무 많았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 1년 안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인공지능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하는데도 와, 그런데도 진짜 새롭다.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데이터 중심, 그다음에 프롬프트도 공부하고 AI 많이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유즈케이스 만들어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서 2024년, 2025년, 2026년 그 이후도 쭉 생성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튼튼한 직업으로 오래오래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